청나라가 도광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내후 외환에 시달렸구나. 1차, 2차 아편전쟁 그리고 태평천국운동. 근데 그런 내후 외환 속에서 중국의 지식인들은 망해가는 청제국을 붙들어 안고서 그 나라를 부국 광병을 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을까? 그래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중국의 근대 기획을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양무운동. 우리가 흔히 이 양무운동을 양무파라고 말하는데, 양무는 서양의 것들을 힘써 본받는다 뜻입니다. 양무 자체가 서양의 것을 힘써 본받는다. 서양의 것을. 변법운동은 법을 바꾸는 거죠. 법을. 이때 법은 단순히 좁은 의미의 우리가 로스쿨 할 때 로의 의미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시스템을 바꾸는 거. 그 다음에 혁명운동은 명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죠. 명이라서 이건 아마 1000명에 가까운 것인데, 이건 우리말로 한다면 정치 체제를 바꾸는 거죠. 정체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양무파, 변법파, 혁명파 세 가지 형태의 근대 기획을 우리가 잠깐 엿볼 수가 있는데, 각각의 근대 기획의 내용을 간단히 한번 봅시다. 한번. 자, 양무운동은 대체로 1860년에서 1990년대 사이에 양무운동이 쭉 이루어졌는데, 양무운동을 이끌었던 그 당시는 주로 상층 엘리트 집단입니다. 상층 관료 집단이에요. 자, 그 가운데서도 증국본이라거나 리홍장, 그 다음에 혁헌이라는 황족, 이 세 사람이 가장 양무운동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서방의 과학기술을 도입해서 자관과 구부, 쉽게 말하면 부국강병을 도모했다는 거죠. 서구의 특히나 자연과학 지식을 그대로 도입해서 서구의 것들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 그 가운데서 물론 이 양무운동이 자신들의 이 서방의 과학기술의 도입을 어떤 식으로 변호했냐면은 사이제의 또는 중체소용이란 말로 사실은 자신들의 논리를 정당화했죠. 그런데 오랑캐를 스승으로 삼아서 오랑캐를 제압한다. 아니면 중국의 것을 본체로 삼고 서양의 것은 응용한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중국본, 리홍장, 혁헌 등이 앞장을 섰던 양무운동은 일정 정도 중국에 있어서 부국 강병을 가져오는 것처럼 사실은 보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특히 동치제 그 당시에 상당한 효력을 발휘해가지고 동치중흥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한, 예를 들면 이 성세를 사실은 이끌어낸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지금 중국본, 이홍장, 혁헌의 그 조상, 아닙니다. 실제 사진입니다. 사진. 그리고 이 양무운동이 일으켰던, 양무운동이 나왔던 성과를 보게 된다면, 여기 잠깐 나오죠. 거함대포와 북양해군. 가장 중요한 것은 양무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성과로 두는 게 바로 이 북양해군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더 설명이 있겠지만은 큰 배와 엄청난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 거함대포를 건설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은 서구의 과학 지식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신식 외국어 전문 학교인 경사동문관을 세워서 여기에서 배양한 인재들을 통해서 서양의 과학 기술을 그대로 중국으로 도입하는 것. 자, 이걸 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유학생들을 적극적으로 파견했어요. 유학생들을. 그리고 중국 전역에 걸쳐서 전보제도라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철로를 부설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이 양무운동의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지금 1888년 그 당시에 이 양무운동의 가장 주요한 성과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이 북양해군인데, 그 당시 북양해군의 거점이 어디냐면 지금의 산동성 웨이하이웨이에 있는 바로 여기 보이는 게 그 당시 산동성 웨이하이의 군항입니다. 마치 우리 진주에 가면 진의 군항 그러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군항 하게 되면 산동성에 있는 웨이하이웨이입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것들이 그 당시 떠 있는 군함들이라거나 그 다음에 조선소, 군함을 직접 만들어내야 하니까 조선소가 있었겠죠. 1888년 그 당시 북양해군이 가지고 있는 함선의 전체적인 그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 대소군함이 25척, 보조군함이 50척, 수송선 30척, 관병 약 4천여 명. 그 당시로 본다면 배수의 량, 배수 톤수만 가지고 비교해 본다면 1888년 당시 아시아 제1, 세계 약 10위권입니다.
상당히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봐도 멋지죠. 그러니까 적어도 외양으로 봤을 때는 서구의 근대적인 과학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적어도 군비, 특히 해양, 즉 해군에 있어서는, 해군력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하게 막강한 해군력을 사실은 구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푸저우 선전국 그런데 이 복주 선전국, 푸저우는 어디냐면 지금의 복건성입니다. 복건성, 중국의 남부 쪽에 있는 도시 이름이 복주인데 이 복주가 선전국 해가지고 우리식으로 한다면 조선서, 이 푸저우가 조선서가 있어요. 주로 군함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조선서가 이 푸저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남 제조총국인데 이 강남 제조총국 하면 상해에 있는 강남 제조총국. 여기 보다시피 대포라거나 주로 군수와 관련된 무기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장입니다. 또 여기 있는 금능기기구, 금능기구 역시 금능은 남경을 가리키는데 남경에서 주로 만들어내는 무기들, 주로 그 당시에 자연과학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은 대개 다 이렇게 무기와 관련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경사도문관 아까 말씀드렸죠. 외국어를 잘 구사하고 잘할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기관으로서 경사동문관을 1862년에 이렇게 개설을 하고 이 경사동문관을 통해서 수많은 인재들을, 즉 외국어를 잘 구사할 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잘 해독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인재들을 수없이 많이 배출하는데 나중에 이 경사동문관은 지금의 북경대학으로 통합이 됩니다. 훗날 북경대학. 1872년 그 당시에 보세요. 나이가 아마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초등학교 한 4, 5학년부터 시작해서 중학생 정도의 나이, 즉 12, 13세 정도 되는 아이들이 지금 미국으로 지금 유학을 간답시고 이렇게 지금 다 모여서 기념사진을 지금 찍어 놓은 겁니다. 근데 양무운동은 우습게도 그 당시 조선에서 일어난 1894년에 동학농민전쟁에서 청군과 일군이 결국 조선에 진출해가지고 싸움을 벌이면서 아주 우스꽝스럽게도 일본에 의해서 대패를 당하고 말이죠. 일본에서. 그래서 잠깐 나와 있지만은 이 당시 지금 이 청일전쟁이 발발해가지고 아산만 앞에 있는 풍도해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평양전투, 황해해전, 마침내 여기 있는 요동반도의 따리엔이 결국은 함락이 되고 나중에 아까 말했던 중국의 북양함대의 대군항이었던 웨이하이웨이에서 완전히 대패를 당하게 되죠. 웨이하이에서. 여기 이제 풍도해전이고 황해해전이고 그다음 웨이하이웨이. 원래 여기가 지금 산동반도에 있는 웨이하이웨이라는 원래 지금 군항인데 군항에서 여기를 급습해 가지고 그 당시에 그 전투하는 장면들을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양무운동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로 북양함대가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몰살. 그래서 결국은 양무운동의 실패로 돌아가고 그 뒤를 이어서 또는 그 뒤가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주장 가운데 한 가지가 이 캉여웨이와 량치차와 탐사동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변법 운동이 계속해서 싹을 트고 있었고 이 변법 운동가들이 새로운 언론이라는 매체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런 변법 운동의 대의, 그다음에 다양한 정보들을 언론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전 홍보하고 있었죠. 그래서 주로 이 변법 운동이 주로 주창하는 내용은 변법 운동은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제도라거나 기구를 개혁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양의 입헌 제도라거나 대의 제도를 중국에 그대로 도입하는 것. 그다음에 입헌 군주제를 역시 도입하는 것. 그리고 신시학교를 설치하는 것. 그래서 결국 이들이 1898년이 해의 이름으로 무술년입니다. 무술년. 아마 여기에 개띠들 있으면 1958년이 개띠죠. 무술생입니다. 딱 60년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1898년입니다. 그래서 1898년이 역시 무술해입니다. 그 무술년 그 해에 정변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 당시 황제인 광서제를 옹이하면서 바로 이런 인물들이 새로운 개혁의 청사진을 가지고 광서제를 밀고 나가서 새로운 정권들을 만들어내고 그 정권에 의해서 새로운 이 개혁적인 입법이라거나 개혁적인 조치를 실행하려고 하는데 그때
광서제하고 아까 잠깐 이야기했죠. 서태후. 그 서태후의 보수파에 밀려가지고 결국은 100일 만에 실패하고 말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술정변에 의해서 그 당시 새로이 정권을 장악하고 새로운 개혁의 청사진을 펼치려고 했던 이런 인물들이 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뜬 바로 유신은 유신인데 100일 만에 실패로 돌아갔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100일 유신이라고 그러죠. 100일 유신. 사실 100일 동안에 얼마나 뭘 할 수 있었겠어요. 뭐 청사진은 그럴듯하게 내세웠는데 실제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겠죠.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인물이 캉여웨이, 그 다음에 량키차오, 그 다음에 탄스퉁 이런 인물들입니다. 광서제하고 서태후 사이에서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래 광서제는 서태후의 사실은 조카뻘이죠. 광서제가 1875년에 황제가 돼가지고 1908년 11월 14일 날 죽습니다. 서태후가 계속해서 실권들을 장악해서 결국은 광서제를 밀어내고 실권을 행사를 하다가 1908년 11월 15일에 죽습니다. 딱 하루 뒤에 죽습니다. 광서제하고 서태후 사이에 아주 인연도 참 이상한 인연이죠. 아무튼 여기 있는 인물이 광서제고 여기 있는 인물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서태후입니다. 이 변법파들이 주로 이 강학보라는 언론 매체를 창간을 해가지고 강학보를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이념이라거나 개혁의 청사진들을 이렇게 많이 선전 홍보를 했었죠. 사실은 이 유신 정권의 성과들은 사실은 딱 하나 있었습니다. 딱 하나. 경사대학당을 1898년 7월 달에 신설을 해가지고 개학을 했어요. 요거 하나 외에는 사실은 제대로 실천으로 옮긴 것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없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사진이 바로 경사대학당의 개학식 날 기념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경사대학당은 훗날 1900년대 쭉 넘어가면 이 경사대학당이 북경대학의 전신입니다. 그래서 북경대학으로 바뀌면서 아까 말했던 경사동문관까지 흡수를 해가지고 지금의 북경대학으로 쭉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무술정변을 일으켰지만 결국 보수파, 서태후를 비롯한 보수파에 밀려가지고 100일 만에 유신이 결국은 끝나버리죠. 그리고 그 당시 변법의 정변을 일으켰던 많은 사람들이 다 끌려가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무술 육군자 해가지고 그 당시 무술 변법 운동에 앞장서서 결국은 뛰어들었다가 그 당시 이렇게 참수를 당했던 가장 유명한 6사람을 무술 유권자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것들이 다 참수의 장면들입니다. 결국은 변법도 실패로 끝나고 말았죠. 변법이 실패로 끝난 가운데 188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혁명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죠. 아마 혁명운동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본다면 손문, 황흥, 장병린 이런 사람들 수인데 손문이나 황흥이나 장병린이나 다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이들이 내세우는 것은 청조타도. 물론 이 가운데 어떤 사람이라든가 어떤 파벌은 특히 만주족 배척이 훨씬 더 색깔이 강하기도 합니다. 만주족 배척이. 근데 어쨌든 간에 청조를 타도하고 공화정을 수립하자는 데는 세 사람이 또는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이 흥중의 화흥의 광복회가 똑같이 일치합니다. 이 손문이 주로 주도했던 혁명단체가 바로 하와이에서 1894년에 개성된 흥중회고요. 그 다음에 황흥이 주도했던 것이 호남성 장사에서 결성했던 화흥회고, 그 다음에 장병린이 상해에서 1904년에 결성했던 광복회 등등이 있습니다. 이 세 단체가 나중에 손문의 주도 아래 1905년에 일본 도쿄에서 중화혁명동맹회로 통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 통합은 세 혁명단체가 다 같이 해체를 하고 동맹회를 만든 게 아니라 각각의 자기들의 단체는 그대로 유지한 채 동맹이라는 단체에 다시 가입을 하는 겁니다. 가입하는 형태로. 어쨌든 간에 이 중국혁명동맹회라는 이 세 단체가 결국은 합하여서 동맹회라는 중국의 혁명을 이끌어갈 가장 기본적인 자원을 사실은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기 뭐 손문, 황은, 장병린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혁명은 그렇게 쉽사리 왔던 것은 아니었죠. 1911년 전에도 물론 무수히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중국 곳곳에서 기그라고 하죠. 의거들을 계속 일으켰지만 결국은 청조에 의해서 다 이렇게
체포되거나 혹은 사살되거나 죽임을 다 당했고, 혁명이 성공했던 1911년 10월 10일 무창기의 바로 직전의 거사로서는 이 황하강 72열사라는 유명한 72열사, 즉 72명이 희생을 당하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고, 바로 뒤이어서 10월 10일 날 무창봉기가 성공을 거둠으로써 비로소 신의 혁명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신의 혁명이 성공을 거둔 결과 1911년 바로 지난 1911년 1월 1일 날 중화민국이 수립이 되고, 그리고 임시대총통 선문이 중화민국의 임시대총통에 오르고 남경에 수도를 두고 그 정부를 우리가 남경정부라고 말합니다. 근데 원래 그때 함께 하려고 했던 원세계가 결국 삐뚤어버린 바람에 결국은 원세계에 의해서 그 당시 북경에 남아있던 마지막 황제 선통제가 결국은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든 장본인은 물론 원세계입니다만 원세계가 이것을 빌미로 결국은 자신에게 대총통의 직위를 달라고 손문에게 요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손문이 대총통의 직위를 원세계에 양도를 하게 되고, 원세계는 남경에서가 아닌 북경에서 정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원세계 이후로는 북경 정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남경 정부는 짧죠. 1912년 1월 1일부터 한 두어 달 있다가 12년 3월부터는 북경 정부로 바뀌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혁명이 유산됐다는 겁니다. 즉 신의 혁명의 성과가 유산되고 말았다. 여기 있는 게 아마 황하강 72열사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들 혹시 광저우 혹시 가본 적 있습니까? 광저우에 가보면 광저우가 원래 사실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중국의 혁명운동과 관련된 역사적인 유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바로 이 황하강 기의 기념관이라고 해서, 여기 앞에 보면 72열사 지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문으로 쭉 들어가는데, 이 정문으로 쭉 들어가면 위에가 이런 기념탑들이 쭉 보입니다. 그래서 1911년에 있었던 황하강이라는 이 언덕에서 72명의 열사들이 어떻게 죽음을 맞서 어떻게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싸웠는가 하는 것들이 쭉 이 기념관에 가보면 역사적인 유물로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창 기회가 일어났던 바로 그런 사진들이고요. 자, 중화민국이 이렇게 남경에서 선포가 되긴 했지만은 여기 지금 중화민국 임시정부에서 손문이 임시총통으로서 여기에 임직을 하게 되고 1월 5일 날 제1차 국무회의를 열고 임시참의원까지 이렇게 선임까지 하게 되죠.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원세계에게 대총통의 직위를 물려주고 북경 정부가 이렇게 수립이 되게 되죠. 자, 중국의 근대 이해는 대체로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양무운동, 변법운동, 혁명운동. 자, 다 말씀드렸던 것인데, 자, 이 각각의 중국의 근대 기획은 사실은 우리가 다 봤듯이 부국 강병을 꾀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즉 망해가는 국가의 기강을 다시 잡아서 부국 강병을 꾀하는 기본적인 목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잠시 일단 정리를 하고 한 5분 동안 쉬었다가 서구의 근대와 그다음에 루신의 근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조의 흥망성쇠와 더불어서 청말에 이르러서 부국 강병을 위한 근대화의 기획들이 크게 세 가지 양태로서 이렇게 진행되었음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서구의 근대의 문제의식이 무엇이었던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잠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약 30분 정도 루신의 근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근대하게 되면 사실은 아마 역사적인 단계로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고대가 있고 중세가 있고 그다음에 근세, 근대, 현대 굉장히 다양한 역사적인 시기 구분이 가능한데, 보통 우리가 근대 또는 근대성을 이야기할 때는 크게 우선 첫 번째로는 역사적인 단계로서의 모던 또는 모더니티를 먼저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역사적인 단계로서의 어떤 근대, 현대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정확히 본다면은 이 원래 근대와 현대 또는 현대성이라는 이 용어 자체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모던이라거나 모더니티 했을 때 모던과 이 모더니티에서의 모던한 것은 사실은 라틴어로 본다면 바로 지금이란 뜻입니다. 바로 지금. 사실은
이미 14, 5세기, 16, 7세기 그 당시에 대개 자신들이 이전 시대와는 변별되는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는 의미에서 모더라는 표현을 가지고 모던이라는 의미를 이미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세와는 확연히 다른 어떤 새로운 시대라는 의미로서. 근데 그게 19세기, 20세기까지도 계속해서 모던을 사용하죠. 모던을. 다만 우리가 아마 세계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중세 지나서 근세, 근대, 현대라고 그러는데 시기가 계속해서 지금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전 시대보다 더 우월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근대와 현대를 따로 구분하기도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근대성, 근대 이야기할 때는 근대나 현대나 같은 의미망 속에 포착되어 있습니다. 사실 같은 의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대 혹은 현대 했을 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고대나 중세와 구별되는 시기로서의 근대 혹은 현대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역사적인 단계로서의 근대를 이해할 때 빠지지 않고 거론하는 것이 바로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14 내지 16세기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크게 일어났던 문예 부흥 운동으로서 르네상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르네상스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큰 성격은 뭐냐면 하나는 중세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이 신 중심의 세계관이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즉 쉽게 말해서 신의 섭리와 의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됐던 것이 인간의 의지. 그 가운데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인간의 이성에 대한 믿음.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성적 존재라는 것. 그리고 바로 이 이성에 기반한 사고와 행위가 합리적이라는 믿음. 즉 이성에 기반한 인간의 사고와 행위의 합리성. 그리고 이에 따라서 역사는 계속해서 진보, 발전한다는 믿음. 사실은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이성에 대한 믿음과 이성적인 행위와 사고는 다 합리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 인간이 모든 사고와 행위가 합리적일 때 세계 인간의 모든 문명과 역사는 발전할 것이라는 믿음.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이 르네상스가 중세 시기와는 다른 변별되는 바로 그 새로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에 기반하여 인간 주체가 객관 세계를 합리적으로 파악하여 역사를 진보 발전시킨다는 논리. 이게 바로 어찌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근대 또는 근대성의 핵심적인 키워드라는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인간의 이성과 이성의 합리성과 이 합리성에 기반한 인간의 사고와 행위들이 결국은 역사를 진보시키고 발전시킨다는 믿음 자체가 무엇으로부터 계속해서 서포트를 받았냐면 바로 이 사상사적인 단계로서의 근대의 핵심적인 용어인 계몽사상의 뒷받침을 받은 거예요. 즉 계몽사상의 뒷받침을 받아서 인간의 이성적인 존재라거나 이성에 기반한 합리성 그리고 그 합리성에 따른 역사의 진보와 발전 이런 것들이 계몽사상에 의해서 계속해서 더욱더 확장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몽사상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철학가가 바로 서구의 관념론 철학자인 바로 데카르트와 니체죠. 데카르트와 니체. 그래서 데카르트로부터 시작해서 1900년에 죽었던 니체에 이르기까지 서구 관념론이 가지고 있는 계몽사상의 여정이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즉 데카르트가 했던 것은 이 방법서설이라고 그러는데 방법서설이라는 책을 냈는데 방법서설이라는 것은 뭐예요? 방법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했다는 뜻이야. 방법서설. 풀어 설명하다가 서설이니까. 그럼 무슨 방법을? 진리에 이르는 방법. 진리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 자, 진리에 이르거나 진리를 파악하는 방법을 풀어서 설명한 것 책. 이게 지금 방법서설이에요. 그렇다면 방법서설에서 데카르트가 가장 주요하게 거론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모든 사물의 존재를 의심하라는 거예요.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또는 진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심하는 너 자신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다 의심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가 흔히 방법론적 회의라고 합니다. 방법론적. 즉,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의심을 갖는 것, 의심을 품는 것.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 자, 그래서 데카르트가 말한 것은 인간의 실존은 신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인간이 됨으로써 인간의 실존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코기토 에르고 섬인 거예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바로
17세기 초중반에 했던 데카르트의 이 명제가 맨 마지막 19세기 말에 가면 니체에 의해서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때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인간의 사고와 행위의 준칙으로서 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뜻이에요. 되게 우리 목사님들이 잘못 설명해서 니체가 무신론자니 또는 반그리스도니, 근데 그게 아니라 니체가 말하는 것은 인간의 사고와 행위의 준칙이 되어 왔던 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인간 중심의, 즉 신적 신 중심의 세계관에서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의 완성을 사실은 니체가 보여준다는 얘기죠. 문제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통해서 인간은 결코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며 이성에 기반했다라고 하는 것, 인간의 사고와 행위가 결코 합리성을 띠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계몽 그 자체를 신격화시킴으로써 오히려 우리는 계몽으로부터 훨씬 더 멀어져 버렸다는 거. 이게 훗날 1940년대에 아도르노가 변증의 계몽법에서 또는 뭡니까? 계몽의 변증법에서 했던 바로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계몽을 가장 중요한, 계몽이야말로 인간의 역사를 발전시키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여기서 계몽 사상이라는 큰 틀을 씌워서 우리가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우리 인간은 계몽으로부터 오히려 더 훨씬 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서구의 근대에서 우리가 하나 동양의 근대, 중국의 근대가 가지고 있던 것 좀 다른 게 하나가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키워드가 인간의 발견이죠. 인간.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발견, 그리고 인간의 이성, 합리성, 역사의 진보. 가장 중요한 것은 근대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포를 크게 만들고 무기를 강화시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다? 인간을 발견하는 것이고 개인을 끄집어올리는 것이야. 개인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만약에 근대하게 되면은 인간이 문명을 일구어내고 문화를 발전시켜온 가운데서 근대성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성이나 합리성이라는 말도 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개인과 인간의 발견이야, 사실. 개인과 인간의 발견.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동양의, 특히 중국의 근대화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루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봅니다. 자, 루신은 1881년에 태어나서 1936년에 세상을 떠난 현대 중국의 사상가, 문학과 사회운동가, 흔히 중국 현대문학의 아버지로 일컬어지고 절강성 소흥현에서 출생하고 본명은 주장수, 후에 주수인으로 개명하게 되고 루신이 광인일기 등등의 작품을 발표할 당시 사용한 필명이 바로 이 루신이죠. 그리고 소설 창작 외에도 잡문을 통한 사회문화 비평, 그다음에 각종 잡지의 창간과 운영을 통한 출판 문화 운동을 했었고, 그다음에 번역가로서도 활동했었고, 목판화를 중심으로 화가로서도 크게 활동을 했던 다양한 영역에서 중국의 사상이라든가 문화에 있어서의 어떤 근대화에 굉장히 크게 이바지한 그런 인물들입니다. 자, 소흥이 어디냐? 여기가 지금 상해입니다. 여기가 상해고 아마 여기 쭉 보면은 아마 산동반도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약간 입이 벌어진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부분인데 여기가 상해고 상해에서 저기 서쪽으로 쭉 가면 여기가 바로 수저우입니다. 한 300km를 가게 되면 그래서 상해에서 서쪽으로 수저우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면 여기가 항저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30만 원 약간 그런 정도의 돈을 가지고 우리가 2000년대에 중국 여행을 많이 갔었죠. 그래서 상해, 소주, 항주를 이렇게 삼각지로 꼭지점을 해가지고 쭉 돌아보는 그런 여행 코스가 많았죠. 근데 이 항저우에서 동쪽으로 이 니응포 쪽으로 쭉 가다 보면 여기에 있는 조그만 도시가 소흥입니다. 소흥. 그래서 소흥하게 되면 아마 상해 아래쪽에 항저우의 동쪽에 있는 조그만 도시 정도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 놓으시면 될 겁니다. 아마 혹시 이미 소흥을 아마 다녀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자,
우선 루신에 대한 평가를 잠깐 볼까요? 루신이 세상을 떠나자 중국 공산당에서 뭐라고 조문을 보냈냐면은 공산주의 소비에트 운동에 친애하는 전우. 자, 마오쩌둥은 1940년,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 지 한 3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신민주주의론이라는 글 가운데서 중국 문화혁명의 주장, 위대한 문학가이자 사상가이자 혁명가, 공산주의자 루신은 중국 문화혁명의 위인. 굉장히 어마어마한 문화위인으로 사실은 이렇게 아무튼 키워놓았죠.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의 지식인들 가운데서 루신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어요. 이육사 선생이 했던 1930년 10월이니까 루신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그 서거를 추도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은 루신 정신의 3단계 변천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문화의 전사, 프랑스의 앙리 바르비스에 해당하는 문화의 전사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아마 이영희 씨는 다 아실 텐데 이영희 씨는 나에게 분명히 중요한 흔적을 남긴 분이 있다. 그것은 현대 중국의 작가이자 사상가인 노신이다. 그래서 주로 이영희 씨는 주로 실천하는 지식인, 즉 사회적 책무, 유기적 지식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비판 정신을, 즉 시대화의 불화를 스스로 감내하고 스스로 불화하는 그런 유기적 지식인의 전형으로서 이영희 씨는 루신을 자주 언급을 했었죠. 혹시 여러분들 전우익 씨라고 혹시 아십니까? 우리의 아마 뭐 현인 정도, 철인은 아니지만 현인. 루신의 작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분은 루신은 그의 작가문에서 개인의 자립 없이는 민중의 연대가 생겨날 수 없고 연대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사회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세 가지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아무튼 이 전우익 씨 같은 경우도 루신에 대한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루신의 고향인 소웅을 아마 여행에 하셨던 분들은 이런 수로로 들어서 오봉선이라고 하죠. 시커먼 까만 이렇게 위에 덧집이 있는 배들이죠. 오봉선이 떠 있는 이 소웅의 수로라거나 그 다음에 옛 가옥들 아마 구경을 해 보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원래 이 소웅이라는 도시는 왕이지라고 여러분들 혹시 유명한 서예가 있죠. 그 왕이지가 태어나서 자라고 활동했던 곳이 바로 이 소웅입니다. 그래서 왕이지의 란정이라는 곳이 바로 이 소웅이죠. 란팅, 란정. 그 다음에 항주에는 서호가 있고 이 소웅에는 동호가 있습니다. 동호. 그래서 이게 있는 게 뚱후 해가지고 동쪽에 있는 호수에서 동호라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항저우의 서호에 비해서 비견해서 이 소웅에는 뭐 동호가 있다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합니다. 자, 루신의 고고, 즉 루신이 태어나서 아무튼 자랐던 그 집을 쭉 보게 되면은 지금은 이렇게 루신 고고의 기념관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있는 루신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루신의 집을 들어서게 되면은 이런 뭐 옛집, 옛 중국의 전통 가옥의 형태들 쭉 보입니다. 그 다음에 뒤뜰이 있고 이렇게 백초원이라는 뒤뜰락이 있고, 그 다음에 루신이 어렸을 때 공부를 했던 서당에서 산미소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루신의 단편소설인 쿵이지라는 단편소설에 보면 하명주점이 나오는데 그 하명주점이 지금도 운영돼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서 한 잔씩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쿵이지 결 19전 해가지고 쿵이지가 19푼을 빚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외상술을 마셨다는 이야기죠. 외상술을 마셨다. 그래서 아마 쿵이지라는 단편소설을 읽어보시면은 아마 19푼의 외상술 빚이 있다는 내용이 어떤 말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여기 지금 아마 하명주점에 가면은 우리가 중국에 가면 황주에다가 저우토fu 이 두부는 두부인데 썩은 냄새, 고약한 냄새 나는, 즉 이 발효가 돼가지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저우토fu를 함께 맛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회양도라고 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루신의 단편소설 쿵이지에 나오는 안주입니다. 회양도도 이렇게 황주와 더불어서 한 잔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지금 소웅의 대표적인 전통주인 황주입니다. 황주, 발효주인데 이런 것도 역시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신의 삶을 여러분들 뭡니까 이 책에는 지금 이 표가 없습니다만은 루신의 삶과 시공간의 변천들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태어나가지고 원래 소흥에서 쭉 자라다가 그 다음에 1898년 18살 때 남경으로 옮겨가죠. 남경으로 가가지고 강남 수사학당과 광노학당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1902년에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서 1909년까지 일본 유학 생활을 거치고 그 뒤에 잠깐 돌아와서 항주와 소흥에서 초등학교 내지는 중등학교에서 교직에 몸담고 있다가 1912년 2월 그러니까 신해혁명이 성공을 거두고 중화민국이 성립한 바로 그 해에 남경에서 우리 같으면 교육부 직원으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남경 정부가 북경 정부로 옮겨감에 따라서 북경으로 이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남경과 북경 시절 1912년부터 1926년 8월까지 교육부 직원으로 쭉 근무를 했습니다. 쭉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북경에서 나중에 20년 8월에 아모이, 샤먼이라는 아모이와 광저우로 옮겨오면서 이제 대학교 교수의 그런 직임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죠. 그리고 마침내 1930년 상해로 왔다가 상해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주로 볼 것들은 집을 떠나서 남경 시절부터 시작해서 일본 유학 시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루신의 조기 부분들만 살펴봅니다. 나이로 본다면은 대개 아마 20살 때 18살부터 시작해서 약 29살 정도까지 18세부터 29세까지의 루신의 사상의 전반적인 흐름들만 간단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길을 떠나는 것. 나고 자랐던 소흥에서 이제 비로소 거기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집안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고 자, 가진 것은 없는 채 결국은 남경으로 18세에 집을 떠납니다. 자, 길을 떠났던 것은 뭐냐면 다른 길을 걸어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서 나와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얼마나 소흥의 그 고향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자신을 옥죄었는가. 즉 풍비박산된 집안의 형편이 얼마나 자신의 사고를 계속해서 억누르고 있었던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다른 길을 좀 가보고 싶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시집 장남으로서 내 어깨에 걸머진 걸 좀 뿌리치고 좀 가보고 싶다. 자, 그 시절은 경서를 배워서 과학을 치는 것이 정도, 올바른 길이요. 양무, 서양의 것을 공부한다는 것은 영혼을 파는 것으로 간주됐던 시절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국은 남경으로 길을 떠납니다. 그 당시에는 중요한 것은 학비가 필요 없는 학교. 왜?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남경으로 떠나가지고 외지에서 공부하는 것을 도와줄 만큼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았으니까 결국은 학비가 필요 없는. 자, 학비가 필요 없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국가에서 만든 학교겠죠. 국립학교들. 그래서 여기 보면 18살에 나는 난징으로 여행하여 수사학당에 합격한 후 기관과에 배정되다. 수사학당이 무엇이고 기관과는 뭘까요? 자, 남경 시기에 강남 수사학당의 옛날 모습이고 지금의 모습입니다. 이 수사학당은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우리 해양대학 같은 거 있죠. 옛날에는 해양전문학교 있죠. 목포해양전문학교, 여수해양전문학교, 부산해양전문학교.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다 이제 4년제로 바뀌면서 다 대학으로 지금 다 되어 있지만은 이 강남수사학당은 그런 정확히 말하면 해군을 양성하는 기관이에요. 그 당시 양무파들이 양무운동을 이끌던 양무파 관료들이 해군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만든 학교가 강남수사학당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강남수사학당에 입학하여 기관과에 배정했다는데 이 강남수사학당은 1890년에 개설된 양무운동 당시 세워진 군사학교예요. 그리고 루신이 입학할 그 무렵에는 원래 운전과하고 기관과 두 개가 있었는데 루신은 기관과에 배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루신이 남경으로 가가지고 맨 처음에 간 곳이 결국은 해군학교에 간 거예요. 해군학교 기관과에 가서 소위 말해서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거죠. 자, 원래 수사학당에 진학했을 법한 것들은 계기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 학교는 학비를 받지 않았으며 일정한 수당을 지급해 줬어. 그래서 돈이 없던 루신으로서는 제격인 학교였죠. 자, 루신의 작은 할아버지는 군인이 되는 것을 마땅치 않아서 족보의 이름, 주장수라는 족보 이름을 개명하라고 루신에게 요구하죠. 그래서 새로이 루신이 갖게 된 이름이
바로 주수인이에요. 주수인. 원래 이름은 주장수고 나중에 요 강남수사학당 진학을 계기로 만든 이름이 주수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강남수사학당이 루시에게서는 결코 편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뒤죽박죽, 관운장 사당에 있고 관운장을 모시는 학교, 즉 봉건 어떤 미신이라거나 봉건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꽉 차 있는 그런 학교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강남수사학당에 있어서의 이런 불편한 기억들, 한 가지는 또 기관과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갑판에는 오르지 못한다. 이건 아마도 이 강남수사학당 그 자체가 어떤 지역적인 아마 지역 감정이라든가 지역적인 편견이 일정 정도 작동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훗날 이 출신 지역으로 인해서 갑판으로는 올라가지 못할 거라는 그런 어떤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수사학당을 금방 때려치우고 이 광로학당, 이 광무철로학당의 줄임말이 광로학당인데 이 학교는 원래 1898년에 창설돼 가지고 1902년에 폐교됐으니까 루신이 다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폐교됐다는 이야기예요. 이 학교는 원래 철로 부설, 철로를 부설하려면 그냥 까는 게 아니죠. 때로는 높은 산이 있으면 높은 산을 뚫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광산 개발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무철로학당은 철도 부설과 광산 개발을 다루는 그런 학교예요. 아무튼 그런 학교. 그래서 광로학당에 진학을 했는데 사실 이 광로학당은 강남수사학당의 부설이에요, 사실은. 원래 강남육사학당에 아까 수사학당은 해군 양성이죠. 그러면 육사학당은 뭐겠어요? 육군 양성이죠. 육군 군무관을 양성하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광로철로학당이 말은 그렇지만은 사실은 육군을 양성하는 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우리 같으면은 전문학교예요. 자, 광로학당이었는데 굉장히 루신이 열심히 다녔어요. 여기 보이는 게 지금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게 그 당시 루신이 노트에 그렸던 그림들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다니고 그 당시 광로학당에 다니면서도 다른 여러 가지 학문 영역에 대한 관심도 많고 거기다가 그 당시 중국에서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이 진화론에 관련된 책도 이 무렵에 읽었고 자, 그래서 1902년에 광로학당을 졸업합니다. 1월 달에. 그래서 이 즈자오 하게 되면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아마 졸업증서 같은 건데 그 졸업증서에 보면은 학생, 주수인, 올해 나이 19살, 몸은 중급. 그러니까 몸은 크거나 작지는 않고 중편인 정도고 얼굴은 희고 수염이 없다. 절강성 소흥부 회계 사람으로서 이번 시험에 1등급 제3 번째. 그러니까 1등급 3등. 1등급 3등을 얻었다. 그래서 이 즈자오라는 졸업 필증을 사실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봤을 때 상당히 광무철로학당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죠. 광무철로학당에서. 이 무렵에 루신이 쓴 시가 있습니다. 내 마음 큐피드의 화살을 피하지 못한데 바위 같은 비바람 고향을 어둡게 하네. 차가운 별에 붙인 이 마음 네 몰라주나 내 뜨거운 피를 조국에 바치. 상당히 애국적인 열정이 상당히 그러고 보니까 이 친구 봐라. 이상하네. 18살 남경에 와서 해군학교, 우리 같으면 해군사관학교 비슷한 데 가서 공부를 하다가 육군사관학교 비슷한 데의 부설된 철로학교를 또 다녔네. 그리고 철로학교에서 공부를 꽤 열심히 했네요. 문제의식을 보면은 루신이 진학한 강남수사학당과 광로학당 모두 양무파 관료가 주청하여 설립한 것. 다. 그래서 루신의 서구 문화로 나아가는 이 관문의 첫 번째 관문은 양무파가 열어준 셈이라는 거죠. 적어도 이 시절에 루신이 양계초가 편의 시묵을 하거나 엄복의 번역서 진화론인 이 천연론을 구입해서 읽었는데 상당히 서구의 어떤 다양한 문화, 문명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서구의 과학 지식에 대한 상당한 이 열정들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제 남경에서 광무철로학당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신이 선택한 것은 일본으로 떠나는 거예요. 일본 도쿄로. 그래서 1902년 3월 달에 도쿄로 떠납니다.
그래서 이 루신의 동생인 주자긴의 일기에 따르면은 음력 2월, 즉 3월 달에 육사학당 총판 아무개를 따라 일본으로 유학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 당시 육사학당 총판을 따라서 갈 때 유학은 국비장학생 학생이에요. 국비장학금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국비장학금이 관비 유학생으로서 받는 관비가 매달 36원이었어요. 뭐 36원이 어느 정도의 돈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당시 유학생이 겨우 학비 내고 그 다음에 아마 여러 생활비를 쓰고 책 정도 사볼 수 있는 그런 돈이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아무튼 동경으로 떠나가지고 유학을 떠나가지고 근데 왜 떠났을까? 자, 일단 졸업을 하다 나는 무엇을 잃어버린 데 허전했다. 솔직히 말해 나는 막연했다. 다만 외국의 정치와 법률 그리고 학문과 기술을 취할 바가 있다고 그 당시 청 정부도 인정을 해서 유학생들을 많이 파견을 했다. 그래서 나도 일본에 가려고 갈망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간 곳이 바로 이 가노 선생이 설립한 도쿄의 고분학원이다. 이 도쿄의 고분학원은 뭐냐면 곧 나오겠지만은 자 일본 도쿄에 도착한 것이 바로 3월 초 아흐의 날입니다. 일본에 도착했는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건 주자긴의 일기인데 주자긴의 일기 속에 자 저녁 무렵에 큰형인 루신이 2월 말에 도쿄에서 보내온 편지를 받았다. 1902년 4월 4일인 음력 26일 날 요코하마에 도착했는데 현재는 동경시 어디에 몇 번지에 묵고 있다고 한다. 오래지 않아 곧 성성학원에 지나갈 예정인데 주자긴 일기에 따르면 루시는 다른 곳이 아니라 성성학원이라는 곳에 지나가려고 한다더라. 그리고 또 형편지에 말하기를 일본의 그곳 요코하마의 풍속은 석지, 땅바닥에 자리를 깔고 앉는다고 한다. 아마 땅바닥에 다다미 형태의 아마 그런 삶의 풍습을 지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성성학원에 루신이 입학하려고 원래 했다는 거예요. 성성학원은 어떤 곳이냐? 일본이 유학생을 위해 개설한 육군사관학교 예비학교야. 그러면 루신은 뭔가 지금 무관이 되려고 했던 거야. 육군사관학교의 예비학교에 원래 진학하려고 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육군사관학교 예비학교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루신의 그 당시 유학생 동료인 아무개의 회고에 따르면 루신이 썼던 시예요. 병사, 성성학원, 대장군, 위풍이 당당하다, 곳곳마다 원기왕성, 가슴을 쭉 내밀고 활기찬 걸음을 걷는다, 자유와 평등을 입에 담고 소대장, 대대장이 곧 나의 본분. 상당히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해서 무관이 되고자 하는 기풍이 상당히 엿보이죠. 루신이 도쿄에 유학했을 때는 적어도 무관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이 고분학원은 뭐냐면 우리 같으면 외국어를 먼저 배워야겠죠. 그래서 사실은 유학생들의 맨 처음에 거치는 사실은 일본어와 기초학과를 학습을 위해서 도쿄에 설립한 예비학교예요. 예비학교. 그래서 이 고분학원이라는 예비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공부를 꽤 열심히 합니다. 매주 필수 과목으로 수신과 체조가 있고 자연과학 방면으로 물리, 화학, 동물학, 식물학, 그다음에 수학 방면으로 산술, 대수, 기하, 삼각, 역사, 지리, 그림, 영어. 그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 고분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나중에 이 고분학원 다닐 때 루신이 청나라 사람들이 원래 변발을 했잖아요. 변발을 깎아버리고 이렇게 우리식으로 한다면 일반적인 머리로 변발을 잘라버립니다. 1903년 루신이 변발을 자르고 그러자 유학생 감독이 관비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나에게 가장 먼저 한족과 만주족의 경계를 일깨워준 것은 책이 아니라 변발이었다. 아무튼 변발을 잘랐다는 거죠. 이 고분학원 시절에 루신이 썼던 여러 가지 글들이 있는데 자, 슬픈 세상, 빅토르 위고의 슬픈 세상, 그다음 달나라 여행, 땅속 여행, 다 지금 줄 베르누 우리 같으면 과학소설에 속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 상당히 고분학원 시절에 루신이 번역하거나 썼던 글들은 대개 다 과학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자,
이 시절에 썼던 스파르타의 혼이라거나 라듐에 관하여 중국 지질 양론, 광산지, 다 광산이라거나 또는 화학 물질에 관련된, 즉 자연과학과 관련된 글들을 쓰거나 번역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스파르타의 혼, 사실은 기원전 480년에 페르시아 국왕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를 대거 침략해가지고 이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가 시민 200명을 이끌고 동맹군 수천 명과 함께 테르모필레를 방어하다가 모두가 전사한 그 바로 사건을 스파르타의 혼이라는 글로 썼는데, 루신이 이 스파르타의 혼을 썼던 것은 루신이 썼다기보다는 그 당시 러시아의 한가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러시아의 한가한 사건과 관련지어서 이게 아래에 보면은 이 절강조 사기라는 잡지에 실린 글입니다. 옛날 페르시아의 국왕 크세르크세스는 10만 대군으로 그리스를 집어삼키려 하였으나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는 친히 수백 명의 장정을 이끌고서 요충지를 굳게 지키다가 적진에 돌진하여 죽기로 싸운 그때 전원이 목숨을 잃었다. 이제 테르모필레의 전투는 그 명성을 열국에 떨치고 있으며 서양의 삼척 동자 중에 이를 모르는 이가 없다. 작디작은 반도의 그리스에도 나라를 욕되게 하지 않는 인사가 있는데 수백 마일이나 되는 우리 제국에 어찌 이런 인사들이 없을 수 있겠는가 등등이죠. 즉 러시아에 항거하는 어떤 애국적인 의기를 지금 분발시키는 그런 기사로서 절강조 4기에 이 글이 실렸는데, 바로 이 스파르타혼은 절강조 5기에 실려 있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루신이 스파르타의 혼을 썼던 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이런 그 당시에 유학생활 중에 어떤 일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루신이 고분학원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과학구국과 관련된, 과학과 관련된 글들을 많이 써요. 중국 지질 양론에서의 탄전 전도를 루신이 직접 그린 겁니다. 루신이 직접 그린 거예요. 자, 중국 광산지도 이 당시에 저술을 했던 것이 나중에 1907년도에 펴냅니다. 적어도 고분학원 이 당시에 루신이 이런 지도까지 막 그려가면서 했던 것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적어도 과학을 통한 구국의 일념이 적어도 고분학원에서의 이러한 저서에는 엿보인다는 거죠. 자, 고분학원 졸업사진과 그 당시 증서입니다. 여기 보면은 메이지 몇 년 4월에 본교 아무개가 잘 마치고 졸업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1904년 4월이니까 2년 만에 고분학원에서의 예비학교를 마치고 졸업을 하는데, 이 당시 루신의 문제의식이 보면 남경 제약 시절의 문제의식, 특히 광로학당 당시의 포부와 희망이 여전히 이 시기에도 과학국의 그 열망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1903년에 발표한 라듐에 관하여라거나 중국 지질 양론 등은 양무파와 변법파의 노선을 잘 보여준다. 특히 양무파의 이 구국 노선, 자연과학 지식, 서구의 자연과학 지식을 그대로 소개하고 도입하는 것. 이 유학 초기 고분학원에서의 루신의 근대 이해를 보게 되면 특히 양무운동과 변법운동, 특히 양계초의 영향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고, 루신이 훗날 바로 뒤이어서 의학을 선택했던 것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고분학원에서의 이와 같은 자연과학 지식에 대한 흥취, 그리고 자연과학을 통한 과학구국의 그런 열정들이 이어진 것이 이제 센다이 의전학교로의 입학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고분학원에서 졸업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센다이 의학전문학원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쭉 보게 되면은 이제 센다이 의학전문학교로 학원으로 입학하는데, 사실은 의학도 큰 테두리에서 본다면 자연과학에 속하죠. 자연과학. 그래서 우리가 남경 시절의 광무철로학당에서 고분학원에서의 여러 가지 저술이라거나 번역 활동들 자연스럽게 이제 센다이 의학전문학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보이는 지금 의학전문학교 교사입니다. 아무튼 교사의 모습이고, 의전에 지나간 이유를 일본에서의 메이지 유신과 관련 짓고
중국에서의 유신에 대한 국민들의 신앙을 촉진시키리라 믿었던 것. 적어도 아무튼 의학을 통해서. 자, 뭐 개인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내 부친의 병을 옛날 한약을 통해서 치료했던 것이 다 잘못됐기 때문이고 내가 직접 알아본 병에 대한 스스로 개인적인 원한도 있었다 등등해서 센다이 의전에 진학을 하게 되죠. 센다이 의전에서는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우리가 지금 총점 458.6, 평균 65.5, 142명의 동기 가운데서 68등. 근데 그 당시 루신이 수업을 들으면서 그렸던 다양한 그 당시 필기 노트들입니다. 지금도 센다이 의전에 가면은 루신의 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의학을 열심히 공부하다가 갑자기 문학으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 가장 유명한 사건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환등기 사건입니다. 잠깐 읽어볼게요, 한번. 미생물학 교수법이 지금은 어떻게 발전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무렵에 환등기를 이용해서 미생물의 형상을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어떤 때는 1시간의 강의가 끝나고 남는 시간에 필름을 간혹 보여줬는데 때가 바야흐로 러일 전쟁 당시였으니 전쟁에 관한 필름이 많았으면 물론이다. 이 교실에서 나는 언제나 내 학우들의 박수와 환호에 동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한 번은 화면에서 오래전에 헤어진 중국인 군상을 모처럼 상면하게 되었다. 한 사람이 가운데 묶여있고 무수한 사람이 주변에 서 있었다. 하나같이 건장한 체격이었지만 몽매한 기색이 역력했다. 해설에 의하면 묶여있는 사람은 러시아를 위해 군사 기밀을 정탐한 중국인으로 일본군이 본보기 삼아 목을 벨 참이라고 했다. 구름같이 에워싸고 있는 자들은 이를 구경하기 위해 모인 구경꾼이었다. 어리석고 겁약한 국민은 체격이 아무리 건장하고 우람한들 조리돌림의 재료나 구경꾼이 될 뿐이었다. 병으로 죽어가는 인간이 많다 해도 그런 것쯤은 불행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저들의 정신을 뜯어고치는 일. 정신을 제대로 뜯어고치는 데는 당시 생각으로는 문해를 들어야 했다. 그래서 문해운동을 제창할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잘 나가던 의학 공부를 갑자기 때려치우고 문학으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1906년입니다. 1906년. 다시 동경으로 돌아온 거죠. 1906년. 그래서 동경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문해운동을 제창을 하게 됩니다. 이때 도쿄에 있는 독일어 학회 부설 도고학교에서 학적을 두고 센다이 의전에서 배운 독일어를 계속 익히면서 서구의 여러 가지 서적들, 특히 문해 서적들을 많이 읽고 소개하고 번역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신생이라는 잡지를 만들어서 한번 자신의 뜻대로 한번 여러 서구의 문학 작품을 번역 소개하려고 해보았지만 결국은 유산되고 말죠. 또 자기 동생과 몇 명의 학생들을 묶어가지고 역외 소설집 해가지고 서구의 여러 문학 작품을 번역하려고 했는데 책은 출판됐어요. 상권 학원으로. 근데 많이 팔리지를 않았어. 역시 실패하고 말죠. 자, 이렇게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경험치 못한 무료를 느끼게 됐다. 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래야 내가 느낀 바를 정막이라 이름했다. 이 정막은 나날이 자라 큰 토사처럼 내 영혼을 칭칭 감았다. 하나 까닭 모를 슬픔이 있었지만 분노로 속을 끓이지는 않았다. 이 경험이 나를 반성케 했고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팔을 들어 외치면 호응하는 자들이 구름처럼 모여드는 그런 영웅은 결코 아니었다. 자기 자신을 정확히 사실은 평가한 거죠. 그 당시 우리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은 일본에서 활동했던 반청 혁명 단체가 흥중회가 있고 화흥회가 있고 광복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자, 아까 잠깐 봤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나중에 1905년에 중국 동맹회를 결성하게 되죠. 어쨌든 간에 루신도 도쿄에 있다 보니까 이런 혁명 단체와 이러저러한 관련을 맺게 되겠죠. 근데 루신은 상에 가까운 절강성 소웅 출신이기 때문에 그 당시 상해 출신들로 주로 이루어진 광복회와 상당 부분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광복회에 가입을 했다 안 했다 등등 말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루시는 광복회에 일정 정도 가입을 했던 정시 회원이든 아니든 상당 부분 겹치는 활동들을 했을 거라고 일반적으로 봅니다. 또 심지어는 루신이 광복회의 회원으로서 암살 지령을 받아가지고 거사에 참여하라는 요구를 받았던 일도 있다라고 본인이 수료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떠났다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아마 체포되거나 살해당할 텐데 내가 죽으면 남은 어머니는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들자 곧바로 상부에게 그 문제를 제기했더니 야, 그렇게 뒷일이 마음에 걸리면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허광평이라는 자기 아내에게 했던 말이 혁명이라는 것은 너에게 하라고 가라면은 따지지 말고 명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난 따져보고 그 일의 가치를 헤아려야 했어. 그래서 끝내는 나는 혁명이란 걸 하지는 못했어. 어쨌든 간에 일본 유학 시절의 혁명파들과의 이러저러한 관계가 꽤 깊었을 텐데 혁명파에 가담해서 직접 어떤 일을 해내지는 못했다는 이야기죠. 자, 문학으로 전향한 다음에 루신이 많은 글을 씁니다. 사실은. 그 가운데서도 마랴 시적설, 문화편향론, 그 다음에 맨 아래에 있는 파학성론 등도 있는데 사실은 이 글들을 통해서 루신이 어떤 근대를 그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랴 시적설을 보게 되면 황금이나 흑철이 국가를 부황시키기는 부족하다. 쇠붙이를 부어 만들어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거함을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중국을 근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자, 오히려 우리에게 정신계의 전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 정신계의 전사는 누구냐? 신문화를 소개할 지식인들인데 우리가 다만 10여 년 동안 소개가 끊이지 않았지만 가지고 들어온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떡을 만들고 감옥을 지키는 기술 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서구의 근대 과학 지식을 무수히 많이 도입하고 나중에 변법화에 의해서 다양한 서구의 것들이 들어왔지만은 이런 거 외에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 오히려 지금 이 글을 쓰는 것은 뭐냐면은 물질 배척과 개인 존중에 관한 것을 내가 좀 쓰고 싶다. 물질 문명이 설사 현실 생활의 근본이라 하더라도 숭배의 도가 지나쳐 그 경향의 편향으로 치달으면은 그 위의 다양한 기준들은 모두 다 내팽개치고 말게 된다. 오히려 사람들은 오로지 객관적인 물질 세계만 추구하여 주관적인 내면의 정신은 버려두고 조금도 살피지 않았다. 서구의 물질 문명에 대한 찬양에 대한 비판. 왜 서구가 19세기, 18세기, 19세기 계속 들어서면서 물질 숭배, 과학 만능으로 치달을 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 세계라든가 내면의 정신 세계는 돌아보지 않는 것일까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파학성도 마찬가지예요. 자, 문제는 국민들 마음속에 내면의 빛을 피어나게 하고 사람마다 자신의 개성을 갖도록 하는 것, 이게 중요치 않는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문학으로 전향한 이후에 보면은 군대를 진작하고 실업을 부흥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매일같이 입으로 떠들어대는 경우 겉으로 보기에는 일순간 각성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참뜻을 얻지 못한 거다. 이런 인식. 자, 부국강병을 국가 제일의 임무라하고 또한 공업과 상업을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관료들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우매한 자들이 다수로서 오히려 소수를 억압하고 대중정치라는 미명 아래 우리 같으면 지금 같으면 아마 권력을 잡으려 하는 포퓰리즘에 의해서 오히려 다수의 의견이라면서도 오히려 소수를 억압하는 그런 어떤 권력에 대한 비판. 자, 물질과 다수 그리고 그 근저에 인간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면 천지 사이에 살아가면서 열광과 아무튼 각축을 벌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사람을 확립하는 일이다. 사람을 세우는 일. 사람을 세우기 위한 방법으로는 개성을 존중하고 정신을 발양해야 한다. 자, 문학으로 전향한 이후에 루신이 보여주는 근대 기획들은 대개 다 양무와 변법을 오히려 비판하면서 물질보다는 정신을, 다수보다는
개인과 개성을 표현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수를 반대하고 물질을 배격한다. 개인에게 맡기고 정신을 발현한다. 19세기 서구의 물질 문명과 다수에 대한 숭상을 비판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정신과 개인, 개성의 존중과 정신의 발현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적어도 30세가 채 안 된 루신이 문학으로 전향한 이후에 보여주는 이 근대에 대한 새로운 어떤 각성이 다른 중국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말했던 인간은 이성적 존재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므로 합리성을 띠고 있다. 뭐 등등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구의 근대 계획이 사실은 개인과 개성, 인간의 발견.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루신이 오히려 거기에 다 있다는 거죠. 루신이. 우리가 한번 1966년도에 우리 한국에서 조국 근대화의 바람이 불었죠. 1965년 슬로건은 일하는 해, 행동 강령으로서 근명, 검소, 저축을 이것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66년에 조국 근대화를 박정희가 외쳤습니다. 외쳤죠. 조국 근대화 선결 요건으로서 민족 주체의식과 밝고 명랑한 사회 분위기 조성, 인간 개발을 위한 교육의 쇄신을 요구. 인간 개발을 위한 교육의 쇄신 굉장히 바람직한데 이때 중요한 것은 1970년대 초까지 국민 총생산 수축 실적 1인당 국민소득의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 생산에 기여하는 인간을 개발해서 조국 근대화를 달성하자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교육의 쇄신이라든가 인간 개발도 결국은 뭐다? 생산에 기여하는 인간을 개발하기 위함이에요. 그러고 보면 조국 근대화에서 근대화는 이건 분명히 마치 청말에 부국 강병을 위한 근대화하고 굉장히 흡사하죠. 그러나 우리가 말했던 인간이나 개인이 이 속에서 우리가 개인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지. 훨씬 뛰어넘어서 중국에서 4대 시엔다이화, 4개 현대화, 4개 근대화를 논의한 적이 있죠. 원래 이 4개 현대화는 1950년대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국가의 전략 목표로서 제시된 정책입니다. 그러다가 1964년에 제2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을 현대농업, 현대공업, 현대국방과 현대과학기술을 갖춘 사회주의 강국으로 건설하자 해가지고 나온 것이 농업의 현대화, 공업의 현대화, 국방의 현대화, 과학기술의 현대화입니다. 중국이 내세웠던 이 4개 현대화에도 과연 인간이 또는 개인이 이 속에 발견되는가요? 문제입니다. 리저허우라는 중국의 유명한 철학가이자 문해이론가이자 미학가고 사회비평가인 이 리저허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30년에 태어나서 2021년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 이분이 저술한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의 역정, 중국 미학사, 중국 고대 사상사론, 중국 근대 사상사론, 중국 현대 사상사론. 1992년에 중국을 떠난 이래로 중국으로 되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반체제 지식인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분의 책이 많이 번역됐는데 가장 유명한 책이 중국 고대 사상사론, 중국 근대 사상사론, 중국 현대 사상사론입니다. 근데 리저허우의 재밌는 책이 뭐냐면은 이 까오비의 거밍이라는 고별혁명, Goodbye Revolution이라는 책을 포함해서 리저허우가 주장했으면 중국의 20세기 중국 현대사는 계몽과 구망의 이중 변주다. 그런데 문제는 구망의 계몽을 압도해버렸다. 망해가는 조국을, 망해가는 나라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 압도하는 바람에 계몽의 과제를 제대로 근대화에서 근대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본다면 근대 기획이 끝나지가 않았다. 실패한 게 아니라 끝나지 않았다. 미완의 근대 기획. 여전히 중국은 근대의 과정 속에 놓여 있다. 리저허우가 말하자면 개량과 혁명에 대한 착각이 계속해서 중국인들에게 있어 왔다는 거야. 개량은 무슨 착각이냐? 개량은 불철저한 것이고 혁명은 신성한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이 착각들. 현실과 이상에 뒤엉켜가지고 타협은 무조건 나쁜 것,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잘못되어 지금까지 인식된 것. 감성의 과잉과 이성의 부족.
이 모순. 그래서 결국은 100년 동안의 중국의 혁명 과정을 쭉 뒤돌아 보니까 혁명은 결코 지름길이 아니었더라. 100년 동안 오히려 광기와 소화병에 오히려 매몰되어 있던 시기였다. 오히려 중국에서는 혁명이 아닌 개량을 위한 철학이 더 필요한 거 아니냐. 투쟁을 위한 철학은 늘 빈곤하다. 중국은 오히려 점진적인 개량을 통해서 근대사를 다시 써왔더라면 훨씬 나았을 것이다. 그래서 개량은 혁명보다 더 놀라운 발상을 요구한다. 경제 발전이 있어야 개인의 자유가 존재하는 것이며 개인의 자유가 존재했을 때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고 사회의 정의가 실현됐을 때 정치 민주화를 앞당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리저호우가 지금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리저호우가 바라보는 루시는 뭐냐? 요겁니다. 문학으로 전향하기 이전에 강렬한 애국과 반제, 진화론과 자연과학적인 유물론에 빠져 있던 시기. 아마 혁명파의 선진사조의 범주를 뛰어넘지는 못한 그런 상황에서 문학으로 전향한 이후에 오히려 루신 나름의 독특한 색채를 띠게 됐다. 리저호가 바라보는 루신은 뭐냐? 중국 근대 사상사에서 루신만이 진정한 깊이를 지니고 있다. 그는 고전 전통의 발굴과 현대적 심령의 놀라운 깊이라는 면에서 거의 전무후무한 존재이다. 중국에 있어서. 인습의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암흑의 관문을 어깨로 미는 루신의 고독과 비회. 루신의 고독과 비회의 인생 경계는 초월적이고 위대한 것이다. 이 고독감과 비회감이 그의 인생 전체의 당혹스러움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감수 속의 고독, 비회와 한데 얽혀있기 때문에 강력한 깊이와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바로 이로 인해 루신은 중국 근현대에서 가장 먼저 근대적 의식을 갖춘 사상가, 문학가가 되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마 지금 노트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혹시 조금 더 노트를 더 보시기로 하고, 어쨌든 제가 오늘 강연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즉 서구의 근대 기획과 견주어서 중국의 근대 기획에서 루신이 가지고 있는 위치, 루신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워낙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담으려다 보니까 제대로 충분히 설명이 못된 점이 꽤 많습니다. 아무튼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